1942년 8월 26일 수요일, 캐럴 메리 번디는 아버지인 찰스와 어머니 글래디스 사이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모님 아래에서 다른 두 명의 형제들과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캐럴은 특히 언제나 상냥한 어머니를 좋아했죠. 그리고 그녀가 12살이던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캐럴과 함께 있던 어머니는 갑자기 몸이 좋지 않다며 직장에 있는 아버지에게 빨리 전화하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곧바로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어머니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고, 다음날 아침에 되었을 때 아버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간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어머니의 상태가 궁금한 캐럴은 물었습니다. 엄마는 괜찮냐고 말이죠. 하지만 아버지에게서 돌아오는 건 울음 섞인 사과였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죽었다는 대답과 함께 전날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언제나 미소와 함께 사랑한다는 말을 한 엄마가 이렇게 갑자기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캐럴에겐 비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멍하니 있던 캐럴에게 다가와 울면서 안아주었고, 그제야 약간 현실이 인지된 듯 그녀는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캐럴의 언니인 주얼 번디는 어렸을 적 시절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 찰스와 미용사로 일하던 어머니 글래디스 아래에서 살았던 건 지옥 그 자체였다고 말이죠. 어머니는 캐럴이 8살 때부터 어떤 이유로 그랬던 건진 모르겠지만 아이의 노예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실에 가둬놓고 간혹 주얼을 시켜 물만 갖다 주라고 하는 그런 취급이었습니다. 언니를 볼 때마다 울며 애원하면서 풀어달라고 했지만 주얼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엄마의 화난 모습을 보게 될 테고 지금 캐럴이 당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학대를 받을 게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런 캐럴을 구해주는 건 아버지 찰스뿐이었습니다. 찰스는 아이들을 때리거나 가둬놓는 건 하지 말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죠. 하지만 찰스가 출근한 뒤에는 또 다시 아이들을 학대하는 정신나간 엄마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 잡히는 게 무엇이든 간에 그걸 사용해 아이들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였고, 아이들은 그런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을 지켜주는 신이 존재라도 했던 것이었을까요? 어느 날 글래디스는 심장마비가 온 듯 신음하며 캐럴을 통해 아빠를 부르라는 소리를 들었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찰스는 곧바로 아내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엄마와 아빠가 없이 텅 빈 집은 아주 적막한 고요함이 찾아왔지만 아이들은 곧 이게 자신들이 원하던 자유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밤, 심장마비로 병원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애도하는 순간도 잠시였을 뿐이라는 듯 아빠는 3명의 딸들을 침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찰스가 꺼낸 말은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이제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줄 사람은 본인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몇 분 뒤 막내인 11살의 비키를 시작으로 한 엄마의 역할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명씩 매일 밤마다 돌아가며 아빠와 함께 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냥 잠만 자는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 수 있을 듯합니다. 평생 악마 같다고 생각한 엄마에 가려 실체를 볼 수 없었던 아빠의 모습을 마주한 아이들은 그날부터 공포에 떨기 시작하였고, 그건 8개월 후 재혼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겪었던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캐럴은 남자와는 다르게 여자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 잠자리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15살이 되었을 때부터는 삶에 적극적으로 써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걸 쉽게 가질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렇게 문란한 생활을 이어가던 캐럴을 재혼한 아빠가 그냥 두고 보진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광분하였고 아이들을 심각한 학대로 몰아갔습니다. 그중 특히 캐럴에겐 더 심한 모욕을 하였습니다. 뚱뚱하고 멍청한 아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지옥과도 같은 삶은 아이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지만 어느 날 캐럴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드디어 끝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찰스는 산탄총을 들고 피에 젖은 채 쓰러져 있는 새엄마와 고양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캐럴은 놀랄 겨를도 없이 아빠와 몸싸움 끝에 산탄총을 뺏는 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이 충격적인 일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캐럴과 비키는 잠시 위탁 가정에서 머무른 다음 미시간에 살고 있는 할머니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찰스는 고작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딸들을 다시 찾아서 집으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말도 안 되는 일이겠지만 1950년에서 60년대엔 아동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17살이 된 캐럴은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약 40살이 많은 56세의 레너드와 결혼했지만 아빠와 마찬가지로 알코올 중독자인데다가 매춘을 해서 돈을 벌어오길 원했기 때문에 곧 그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선 32세의 SF 소설 작가인 리처드 기스를 만나게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떻게든 지옥 같은 현실을 극복하려 애쓰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애정을 느낀 리처드는 그녀와 함께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캐럴이 꽤 지적이고 유머 넘치는 여성이라 믿었던 리처드는 글쓰기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판단하고 함께 집에서 그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캐럴은 꽤 유명한 잡지에 한 단편 소설을 싣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고 있던 20살의 그녀에게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인 찰스가 목을 매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었죠. 잠시 기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슬퍼하는 그녀의 모습을 본 리처드는 그런 학대를 했던 죄책감에 이기지 못해 그런 것이라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대로 된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때부터 익명의 여성들과 만나 무분별한 잠자리를 갖기 시작했고 그걸 통해 어떻게든 자신이 마주한 현실을 피해보려는 듯 보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적 학대를 받아왔던 자신을 남자가 아닌 여자들과의 잠자리로 잊어보려 했지만 이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 여성이 자신을 공격할 때면 아빠가 자신을 대했던 모습으로 상대방 남성이 자신을 공격할 때면 엄마가 자신을 대했던 모습으로 변해갔죠. 하지만 이런 생활도 그리 길게 가지 않았고 곧 리처드와의 일상생활로 복귀하였습니다. 이 둘은 오리건으로 이사하였고 리처드는 캐럴이 돈이 필요할 때면 다른 남자들과 잠자리를 갖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려 옆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정작 정신과 상담을 받도록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캐럴 본인도 싫어했고 말이죠. 대신 지난 악몽들을 잊을 수 있도록 대학교에 진학하길 권유하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학비를 지원할 테니 공부를 하길 원할 리처드의 바람에 따라 산타모니카에 있는 한 대학교의 간호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1968년에 졸업생 대표로 뽑힐 정도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기도 하였고 밝은 미래만이 가득 찬 듯 했습니다. 이렇게 그녀를 위해 최선을 다한 리처드와 캐럴의 관계는 평생을 갈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가 같은 과에서 만난 그랜트 번디라는 남성과 사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랑에 빠진 둘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하였고 첫 번째 아들인 크리스가 태어날 때까지 다른 일반적인 가정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둘의 관계는 캐럴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다투기 시작했고 그랜트는 그녀에게 손찌검까지 하였죠. 이런 그랜트의 모습을 본 그녀는 다시 아빠가 떠올랐고 그걸 잊기 위해 다시 익명의 여성들과 무분별한 잠자리를 가지며 외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동안 모아놓았던 수천 달러를 흥청망청 쓰게 되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원래부터 좋지 않았던 시력이 더욱 나빠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아이인 데이빗이 태어났지만 거의 눈이 안 보인다고 해도 될 정도로 시력이 떨어져 버린 그녀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거나 집안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직장도 잃을 수밖에 없었죠. 그랜트는 눈이 먼 캐럴과 두 아들을 돌봐야 한다는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매번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든 보호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그녀는 1979년 1월에 경찰에 신고하여 보호소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주 후 그녀는 캘리포니아의 산페르난도 밸리의 외곽에 있는 반 루이스로 새 집을 얻어 이사하였습니다. 캐럴은 그곳에서 아파트 관리자로 일하고 있던 존 머레이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뚱뚱하고 매우 두꺼운 안경을 끼고 36살이었던 그녀는 9살인 크리스와 5살인 데이빗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었습니다. 날씬하고 금발의 미녀를 좋아하는 머레이의 눈에 비치는 캐럴은 그냥 애 둘 딸린 뚱뚱한 여자일 뿐이었죠. 그렇지만 캐럴은 그것도 모른 채 머레이를 꼬셔서 생활을 좀 편하게 하려 했고, 그 결과는 처참하다고 해도 될 정도로 무시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머레이는 호주에서 태어나서 가수가 되기 위한 꿈을 안고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였습니다. 매우 매력적인 보이스와 외모로 꽤 뛰어난 잠재력이 있었지만 그의 자만심은 굴러들어오는 호박을 넝쿨째 차버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지넷은 매우 아름다운 금발 여성이었습니다. 이상형에 가까운 그녀를 만난 지 10일 만에 결혼에 꼴이 난 케이스였죠. 그 후 둘 사이에는 두 아이들이 생겼고, 머레이는 가정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이곳에서 아파트 관리인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날은 캐럴이 매력적인 머레이를 꼬셔보기 위해 멀쩡한 옷장문을 부순 뒤 그를 통해 수리를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얼마 뒤 집으로 온 그는 옷장문을 수리하면서 캐럴에게 호주에서 베트남 해외 파병을 갔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드디어 머레이가 자신에게 사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걸 본 캐럴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과거 자신이 겪었던 불행한 일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작전이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던 일은 전혀 꺼내지 않고 눈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멀었는데 전 남편은 자신과 아이들을 매일 구타하는 폭력적인 남편으로 포장하였죠. 그래서 그런 전 남편에게 용감하게 맞서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온 것이라면서 말이죠. 이 작전은 성공적으로 먹힌 듯 머레이는 캐럴에게 큰 동정심을 보여주었고, 그 뒤 몇 번의 수리 요청으로 인한 방문으로 확실히 넘어오는 듯 보였습니다. 결국 둘은 한 번의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머레이는 단 한 번의 일탈이었을 뿐이었고, 캐럴의 짝사랑은 집착에 가까워졌습니다. 그가 아파트에서 일하는 동안 계속해서 따라다녔고 사무실에 있을 때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캐럴을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든 피해 다니려 했을 땐 수리해야 될 일이 있다며 곧바로 부르곤 했습니다. 게다가 시력이 매우 좋지 않았던 그녀가 안과에 데려가달라고 요청한 날에는 종종 차량에서 사랑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캐럴을 부담스러워했지만 잠자리는 싫지 않았던 머레이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캐럴은 그에게 더욱더 빠져들게 되었고, 더 나아가 머레이와 함께할 미래를 꿈꾸며 환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머레이에게 함께 살자고 이야기하였고, 그냥저냥 이런 생활에 만족하는 듯 보이는 머레이는 대답을 두리뭉실하게 하며 그 상황을 피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집요해지는 그녀가 너무도 부담스러운 나머지 결국 아내와 헤어지려면 몇 년은 걸릴 거라는 대답을 건넸습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만든 거짓말일 뿐이었죠. 그렇지만 캐럴은 그의 이런 말을 믿었고 더 이상 일할 때 따라다니지 말라는 요청에도 받아들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머레이는 캐럴과 잠자리를 가질 때마다 적지 않은 금액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적게는 몇백 달러에서 많게는 1000달러가 넘어가는 금액을 말이죠. 1970년대 당시 햄버거 한 개 가격이 평균 20센트 정도였다는 걸 감안한다면 꽤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남편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캐럴은 계속해서 그런 돈을 빌려주었죠. 그리고 1979년 10월 그녀가 두 번째 눈 수술을 받고 시력이 많이 향상된 날이었습니다. 이젠 지팡이가 없어도 잘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한 그녀는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제대로 된 모습의 머레이를 마주하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머레이는 빛이 날 정도로 잘생기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거울에 비친 자신은 뚱뚱하고 두꺼운 렌즈 안경을 낀 못생긴 두 아이의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몸을 이용한 머레이 꼬시기 작전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그녀는 큰 결심을 한 듯 25,000달러의 집을 판매하고 새 옷과 미용치료, 미용실 방문에 약 3,000달러를 지출하였습니다. 게다가 머레이 사무실의 모든 가구들을 새 것으로 바꿔주기 위해 4,000달러를 추가 지출하였고
그에게 각종 사치품을 선물하는 등 목돈을 물쓰듯 펑펑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든 머레이를 갚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머레이와 자신의 공동 명의로 한 통장도 개설하여 그곳에 $13,000를 예치하였습니다. 미래에 함께하였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라는 일종의 어필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당연히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머레이에게는 그림의 떡과도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11월이 되었을 때 머레이는 갑자기 캐럴에게 안타까운 소식을 알리며 $10,000만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아내인 지넷이 암에 걸렸고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암에 걸려 빨리 죽는다면 자신의 것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머레이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는 게 더 힘들다 생각한 그녀는 선뜻 그 큰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머레이는 아내의 암 치료에 전념하였고 자연스레 캐럴을 보는 시간은 줄어들게 되었죠. 고마워하기는커녕 남 좋은 일만 시켜줬다는 생각에 그녀는 머레이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의 남동생인 워런과 바람을 피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아이 둘이 있는 뚱뚱하고 못생긴 여성의 꿰매에 쉽게 넘어올 리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러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머레이와 단 둘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을 예약하여 함께 여행을 다녀오자고 권유하였습니다. 아내의 치료비로 빌려준 $10,000에 대한 보답으로 그거 하면 충분하다는 의미로 말이죠. 그는 흔쾌히 승낙하고 함께 그곳으로 떠나 쇼를 관람하고 도박을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밤 머레이는 캐럴과 함께 밴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고 먼저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준 뒤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캐럴은 매우 만족스러운 여행이라 생각하며 함께 찍은 사진을 다시 꺼내보고 있던 중 갑자기 누군가가 현관문을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머레이가 다시 온 건가 생각하고 문을 열자 그곳엔 한 여성이 캐럴의 캐리어 가방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자신은 머레이의 아내인 지넷이라고 밝힌 그 여성은 화가 잔뜩 난 상태로 남편을 꼬신 게 맞냐고 따졌습니다. 당황한 캐럴은 일단 단순한 친구 사이라고만 얘기했고 암 치료비와 관련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 여행을 함께한 거라 말이죠. 그러자 지넷은 갑자기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암 따위는 걸린 적도 없고 어디서 큰 돈이 생겼다면서 새로운 밴을 한 대 산 걸로만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하였죠. 이걸 듣게 된 캐럴은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어찌되었든 몇 년 안에 헤어질 거라 약속을 받았던 걸 상기하며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크리스마스 날 아침엔 들뜬 기분의 캐럴이 휘파람까지 불며 크리스마스 요리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머레이가 돈에 대한 거짓말을 했지만 크리스마스 날 밤을 자신과 함께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날엔 아이들과 머레이의 선물을 준비했을 정도로 지극정성이었죠. 하지만 해가 중천에 뜨고 질 때까지도 머레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의 집 앞으로 갔을 땐 밴까지 보이지 않자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곧바로 집에 혼자 있는 지넷을 만나 어차피 나랑 이렇고 저런 사이고 몇 년 안에 헤어지겠다고 약속까지 했으니까 어차피 헤어질 거 지금 $1,500를 줄 테니 당장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지넷은 정말로 머레이가 그럴 생각이었다면 지금이라도 헤어지겠다고 승낙했고 캐럴은 기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머릿속에선 머레이와 함께 낳은 자식과 오손도손 잘 살다가 손자 손녀까지 보는 상상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머레이가 밴을 타고 진입로에서 내리더니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자신의 삶에서 꺼져달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충격을 먹은 그녀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한 상태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이쯤에서 포기할 만도 했지만 그녀는 다시 마음을 잡고 머레이를 쫓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껏 치장하고 꾸민 그녀는 평소에 머레이가 자주 가는 술집에 가서 기다렸다가 그를 만나면 다시 달래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술집에 들어왔고 뒤이어 지넷도 함께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이걸 본 캐럴은 자신의 행복한 미래가 모두 산산조각이 나버린 듯 절망에 빠져버렸죠. 그런데 그 절망은 몇 분도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술집 구석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자신을 향해 미소를 짓고 있는 잘생긴 금발 남성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곧 테이블에 합석한 그 남자는 여성들에게 추파를 던지는 그런 일반적인 남성들과 달랐습니다. 매우 젠틀한 그는 말투 하나까지도 캐럴을 배려하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함께한 그 남자는 춤을 추기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마지막에 헤어질 때까지도 성적인 접근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다음에 연락할 테니 다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자는 인사말로 헤어졌죠. 그녀는 평생 동안 더그 클락과 같이 이런 멋진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서 그와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그는 1948년에 펜실베니아에서 해군 장교인 아버지 프랭클린과 블렌치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프랭클린이 10년 동안 더 근무한 뒤 은퇴했을 때는 동생이 2명이 더 태어나 총 5명의 형제로 크고 있었습니다. 더그의 원래 이름은 다니엘이었지만 이쯤부터 그는 자신을 더그라고 불러주길 원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를 더그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은퇴한 뒤 가족들은 모두 함께 마샬 제도의 콰절레인으로 이사하였습니다. 1958년 당시 이곳은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곳으로서 핵실험 장소로도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온 더그의 가족들은 모두 미국 사람들을 위해 원주민들이 지어놓은 멋진 주택단지에서 특권을 누리며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엔 미국 버클리로 돌아와 다시 해외로 가기 전까지 잠시 지냈는데 마샬 제도에서 함께 건너온 그곳 원주민들을 하인으로 거느리며 꽤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점에 더그는 하인들을 상대로 직구전 장난을 하며 종종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아버지인 프랭클린은 그를 단 한 번도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하인들을 꾸짖는 방식으로 가족들을 지켰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그는 오만함을 키워갈 수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중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학교인 이콜라에 입학하였는데 이곳은 유엔 외교관 자녀들, 국제 유명인사 자제들, 유럽 및 중동 지역 왕족의 자녀들이 다니는 부르주아의 교육기관으로도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형인 월트와 함께 다녔는데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형과는 달리 오만하고 음침한 성격 때문에 친구를 거의 사귀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숙제나 협동과제를 하는데도 다른 아이들에게 미루거나 귀찮아하며 아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도 그리 좋지 않았죠. 그리고 이 무렵 사춘기가 찾아온 더그는 변태적인 성향이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이 듣기 싫어하는데도 마을에 살고 있는 다른 여자아이들에게 돈을 주고 잠자리를 가졌다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였죠. 그걸로도 부족한지 술에 취한 채 등교를 하거나 자전거를 훔치거나 여자 선생님에게 음란한 편지를 써서 건네는 등 온갖 골치 아픈 행동은 도맡아서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행 때문에 부모님은 수시로 학교로 불려야만 했고 그걸로도 나아지지 않자 퇴학을 당하게 되었죠. 당시 16살이었던 더그는 이후 인디애나에 있는 컬버 군사학교에 보내졌습니다. 상당히 오만하고 귀차니즘이 강했던 더그는 그에 걸맞지 않게 머리는 상당히 총명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게으른 성격은 이곳에서 어느 정도 교정되어 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운동을 배웠고 또한 학교 밴드에서 색소폰을 배워 연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친구들을 무시하는 그 오만함은 고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학교에 다니는 3년 내내 친구들은 그를 멀리하였고 교실에 있을 때면 가족의 부와 제네바에서 동네 여자아이들과 있었던 일들을 자랑삼아 떠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으로 인해 행동교정사로 근무하고 있던 육군대령 글리슨과도 많은 면담을 가졌습니다. 말이 행동교정사지 거의 군기반장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다른 친구들을 통해 나쁜 얘기가 들릴 때면 매번 더그를 불러 몇 시간 동안 설교를 한다거나 힘든 훈련을 시키는 등 갖은 노력을 하였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착한 아이들과는 다르게 몇몇 성적인 호기심이 왕성한 아이들은 더그를 마치 선구자인 것처럼 떠받들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더그는 그 아이들의 성적 환상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동네 여자아이들을 기숙사로 데려와 잠자리를 할 때 녹음하여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그는 더욱 우쭐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어쨌든 이곳을 졸업한 그는 곧바로 징집되었지만 베트남 전쟁에 최전방으로 가지 않기 위해 아빠의 힘을 빌려 공군의 무선정보부에 입대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처음엔 텍사스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이후에는 알래스카의 앵커리지로 가서 러시아의 암호 메시지를 해독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근무했던 앵커리지에 있는 부대는 규율이 꽤 엄격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그는 군사학교에서 있었던 좋지 않은 기억이 떠올랐고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매일 밤마다 향락가에 가서 여자들을 만나 늦게 복귀하는 일이 잦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더그를 곱게 볼 수 없었던 담당관은 군인으로서 성실하지 못한 이유를 들며 그를 조기 전역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24살이 된 그는 노스 할리우드에 자리를 잡았고 그곳에 살고 있던 27세의 비벌리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금발의 뚱뚱한 그녀는 자신이 못생겼다고 생각했지만 더그는 그런 그녀를 보듬어주고 자존감을 채워주려 노력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인지는 현재까지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그는 자동차 인테리어 용품 가게를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벌리가 모았던 돈의 대부분으로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막상 그 일을 시작하게 되자 그는 아내에게 어떤 간섭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훨씬 더 나은 사업가이므로 그냥 따라만 와주면 된다면서 말이죠. 그렇지만 그 일을 시작한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적자에 허덕이기 시작해서 매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빚을 갚기 위해 더그는 주유소 알바로 일을 하다가 경매에서 가치 있어 보이는 물건을 사다가 재판매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비벌리는 더그의 충고에 따라 상하차 알바를 시작하였는데 이것도 그녀를 컨트롤하려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더그는 특유의 성향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게으름이었죠. 경매 일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하자 비벌리는 잔소리를 하려 했고 그럴 때마다 그는 잠자리를 통해 그녀를 달래곤 했습니다. 뚱뚱하고 예쁘지도 않은 자신을 사랑해주고 있는 더그를 미워할 수 없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벌리가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항상 그녀의 속옷을 입고 다닌다는 사실이었죠. 변태적인 성향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항상 더러워진 속옷만 골라 입는 그의 모습은 약간 소름이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빚을 갚아야 하고 남편의 게으름을 받아줘야 한다는 스트레스와 압박감 때문에 폭식을 하였고 더 뚱뚱해져감에 따라 더그는 그녀와 시간을 보내기보단 술집에 가서 다른 여자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올 때면 비벌리에게 폭언을 하기도 해서 결국 알코올 중독 치료소에 입소하길 권유하였습니다. 하지만 더그는 알아서 끊겠다는 말과 함께 입소를 거부하였죠. 처음엔 신뢰가 가지 않았지만 정말로 술을 마시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자 그녀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알바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4년이 지났을 때인 1976년 둘은 개인적인 성격과 성향 차이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은 여전했기에 친한 친구로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더 흘러 1979년 크리스마스에 술집에서 캐럴 번디를 만나게 되었을 때는 자신이 원하고 있던 그런 여자란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공짜로 집에서 살게 해주었고 음식, 용돈까지 주는 뚱뚱하고 못생긴 캐럴은 자신이 이따금씩 보고 미소만 지어주면 되었기 때문이었죠. 캐럴은 며칠 동안 더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옳았다는 듯 며칠이 지났을 때 그가 집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더그가 캐럴에게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얘기하자 그녀는 잠시 고민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엄마가 아닌 한 명의 여자로서 보이고 싶은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혹시 그가 자신을 떠나가면 어쩌나 하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집으로 온 더그는 크리스, 데이빗과 함께 앉아 비디오 게임을 하기도 하고 무릎에 앉아서 책을 읽어주는 등 마치 아빠처럼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걸 본 캐럴은 여지껏 만나왔던 그 누구와도 다른 남자라고 생각하였죠.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에는 함께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더그는 끊임없이 캐럴을 칭찬했습니다. 눈도 좋지 않은 싱글맘이 두 아이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고 간호사라는 훌륭한 집을 가진 것도 지적인 걸 엿볼 수 있다면서 말이죠. 머레이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더욱 누군가의 애정에 굶주려 있던 그녀는 이러한 말들이 마치 영혼을 어루만져주는 선율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낸 뒤 더그는 소파에서, 캐럴은 침대에서 따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거실로 나온 캐럴은 소파에 누운 채 멍하게 천장을 쳐다보고 있는 더그를 보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어떤 고민이 있을 거라고 느낀 그녀가 묻자 현재 집주인과 마찰이 있어서 짐을 빼야 하는 상황이라 이곳으로 짐을 좀 옮겨도 되겠냐고 얘기했습니다. 캐럴은 자신이 원하던 바였기 때문에 또 흔쾌히 승낙하였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다면서 물었습니다. 입던 속옷 하나를 빌려줄 수 있겠냐는 것이었죠. 채취를 통해 한순간도 잊고 싶지 않다는 달콤한 말과 함께라 그녀는 입고 있던 속옷을 벗어줄 정도였습니다. 너무도 낭만적이고 배려심 깊은 그를 어떻게든 자신의 것으로 갖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지만 머레이를 향한 욕구를 누를 순 없어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머레이에게 꽃다발과 함께 진심이 섞인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 지난번에 했던 심한 말들은 잊어주고 받아주겠다는 말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알게 된 지넷은 그녀에게 퇴거 요청을 하였죠. 결국 집에서 쫓겨난 신세가 된 그녀는 그곳에서 5km 떨어진 레모나 애비뉴에 있는 침실 2개짜리 아파트로 이사하였습니다. 머레이는 그녀의 돈으로 샀던 밴으로 이삿짐 옮기는 걸 도와주었고 일주일에 3번씩 찾아와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자신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적어서 건네주고 다시 떠났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개소리하지 말고 그만 연락하라고 했겠지만 그녀는 미련하게도 그 물품들이 얼마든 간에 사다가 바쳤습니다. 현금까지 말이죠. 그리고 술집에서 대화를 하다가 이런 사실을 모두 듣게 된 더그는 머레이를 증오하다시피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그녀는 몹시 흐뭇해하였습니다. 자신을 쟁취하기 위해 멋진 두 남자가 싸우는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자극하기 위해 암 치료비라는 거짓말을 듣고 $10,000를 준 사실까지 얘기했을 땐 거의 분노하다시피 화를 내며 그 자식과는 연을 끊으라며 얘기하였죠. 머레이와 공동 명의로 된 통장도 폐쇄하려면서 말이죠. 곧 그렇게 머레이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듯 보인 캐럴은 더그와 급속도로 가까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함께 침대에 누워있을 때면 더그는 그녀에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비밀스러운 환상을 갖고 있다고 말이죠. 캐럴은 이 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몰랐지만 남들에게 쉽게 말하기 힘든 얘기를 꺼낸 걸 보고 자신에게 기대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 중 하나는 어린 여자아이를 잡아 성노예로 가둬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둬놓고 숨 쉬고 물 마시는 것 하나까지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노예로 만들고 싶다는 환상이었죠. 잠자리를 가질 때마다 그는 이런 환상들을 그녀의 귀에 대고 읊었고 그걸 들은 그녀는 오히려 더욱 큰 흥분에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점점 극단적으로 치닫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노예들의 목숨을 앗아가야 된다면서 말이죠. 게다가 이런 환상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디테일하게 변해갔습니다. 더그는 캐럴의 아파트에 살았지만 한 번 집에서 나가면 며칠이 지나 집으로 돌아오곤 했고 그렇게 오랜만에 잠자리를 가질 땐 또 새로운 환상을 그녀에게 읊어주었습니다. 그중 과거에 사귀었던 한 여자는 시체 성애에 큰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라며 자신도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다고 얘기하였죠. 그리고 캐럴이 운전면허증을 딴 후 새 차를 구입하기로 결정했을 때 더그는 1973년식 푸른색 뷰익 스테이션 웨건을 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운전했을 때 다른 차량보다 훨씬 큰 그 차는 왕초보인 그녀가 운전하기에 꽤 벅차 보였지만 더그가 원했기 때문에 그걸로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캐럴은 병원에서 퇴근하고 집 앞에 주차하려고 했을 때 선바이저에서 갑자기 무언가가 무릎으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꽤 얇은 사냥용 칼이었는데
더그에게 묻자 호신용으로 보관해둔 것이라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호신용 총을 하나 더 구매해야 된다고 제안까지 하였죠. 결국 며칠 뒤 둘은 한 전당포에 들러 2자루의 총을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더그는 이 2자루 모두 캐럴의 명의로 하길 원했습니다. 오롯이 그녀의 호신용으로 구매하는 것이라면서 말이죠.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캐럴은 그렇게 등록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약 3주 후부터는 둘이 함께 외곽으로 가 사격 연습을 하였는데 꽤 능숙하게 총을 다루는 더그의 모습을 본 그녀는 존경하는 마음까지 드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녀는 그를 위해 마치 노예라고 해도 될 짓들을 자처하였죠. 그를 위해 요리하고 청소하고 빨래와 설거지를 하고 용돈을 주고 옷을 사주는 등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큰아들 크리스는 엄마를 완전히 세뇌시킨 것처럼 보이는 더그를 당장 집에서 내쫓으라 화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평생 머리 털끝도 건드려 본 적 없었던 아들의 따귀를 날렸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서부터 그때까지 다른 사람들에게서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던 캐럴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듯 했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게 된 더그는 아이들을 향해 보였던 상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진 듯 캐럴을 시켜서까지 정기적으로 크리스를 징이 박힌 벨트로 때리는 짓을 하였습니다. 이럴 때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단지 버릇없는 크리스를 도와주는 일이라며 스스로를 세뇌시켰죠. 이 학대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져갔고 더그가 캐럴에게 크리스를 죽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는 절정에 이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서 칼로 심장을 찔러버리라는 이 방법은 캐럴을 잠시 심각하게 만드는 듯 했지만 이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더그에게 완벽하게 세뇌당하는 듯 보였죠. 그리고 크리스는 이제 엄마가 자기 대신 더그를 완전히 신뢰하기 시작했다고 믿었을 땐 더 이상 반항도 하지 않고 모든 학대를 받아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데이빗은 겁에 질려 항상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캐럴이 모든 걸 다 바치고 있을 때 더그는 오만함과 잔인함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캐럴에게 매력이 느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잠자리를 하지 않겠다고도 선을 그었죠. 이 얘기를 듣게 된 그녀는 마음이 산산조각이 난 듯 아파했지만 관계를 끝내고 싶어 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매춘부를 데리러 갈 때 함께 갔고 앞좌석에서 즐기는 동안 뒷좌석에서 꿔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더그는 이것마저도 분에 차지 않는 듯 며칠 만에 한 번씩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녀를 향해 온갖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도 자신을 향한 관심이라 생각하고 오히려 멍멍이처럼 바닥을 끼는 제스처까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존감은 원래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더그가 다른 여자와 함께 새집 살림을 시작하였을 땐 그 누구보다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집에 쳐들어가 상대 여성을 쫓아내고 더그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였죠. 이런 생활이 반복되어 가자 캐럴은 약간 정신이 돌아온 듯 더 이상 아이들을 집에 놔둘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인 그랜트에게 연락하여 양육권을 넘길 테니 당장 데려가라고 하였죠. 결국 그랜트는 비행기를 타고 와 크리스와 데이빗을 데리고 친조부모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신경 써야 할 아이들이 없어진 그녀는 더그에게 완전히 올인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더그가 다니고 있던 공장 근처에 새 아파트를 구해 이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더그가 품고 있던 환상을 펼치는 첫 단추를 끼는 날이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 온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던 1980년 4월 말 어느 날 밤, 캐럴은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채 집에 돌아온 더그를 마주했을 때 살인에 대한 환상을 이행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입고 있었던 파란색 재킷, 입, 치아,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그를 욕실로 데려가 씻겨주었고 다음날 아침에 잠에서 깬 더그는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어떤 여자랑 차에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찾아와 공격하길래 몸싸움을 한 것이라 말이죠. 그러자 캐럴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실을 말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서 몰래 피가 묻은 칼을 씻고 있던 더그의 모습을 본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약간 당황한 듯한 그는 칼을 사용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간신히 모면하고 달아난 거라고 대답했지만 캐럴은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밤, 더그는 그날 밤과 마찬가지로 온몸에 피해를 뒤집어 쓴 채 집으로 돌아왔고 지난번에 자신을 공격한 그 남자친구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2시간 전, 르브레아 애비뉴 근처의 선셋 블리바드에 있는 한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매춘을 하고 있는 여성인 21세의 샬리는 파란색 스테이션 웨건을 탄 남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성관계를 원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에게 다가갔는데 자기 위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곤 떠나려 하였죠. 하지만 샬린을 본 듯한 그 남자는 곧 다시 불러 성관계가 가능하겠냐고 물었고 그녀는 구강으로 하는 것만 40달러에 하고 있다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둘은 곧 함께 차를 타고 들 롱프레 애비뉴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뒷좌석에서 하길 원했지만 샬린은 그냥 운전석에 앉아있으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돈이라고 밝힌 금발머리에 파란 눈을 가지고 있는 이 남자는 상냥한 말투로 편한 대로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머리를 그의 다리 쪽으로 숙이자 곧 그의 손에 잡고 있던 이상한 물체가 보였습니다. 길고 매끄러워 보이는 갈색 머리카락 다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것만한 그의 소중이도 함께 눈에 들어왔죠. 샬리는 이상함을 느끼고 고개를 들려는 순간 갑자기 목 뒤에 뜨거운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작은 칼을 이용해 그녀의 목 뒤를 찌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밀치고 몸싸움을 하여 칼을 손으로 잡아채는 데 성공하였지만 이미 몸은 꽤 많이 찔려 피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네 마지막 순간이야, 이쁘나. 소름 끼치는 말을 하는 남자를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밀고 발로 찬 뒤 차 밖으로 뛰쳐나와 쓰러진 샬린. 하지만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상태라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남자는 간신히 숨이 붙어있는 상태로 바닥에 누워있는 샬린에게 옷과 가방, 신발을 내던지고 차를 운전해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곳을 지나고 있던 행인은 샬린을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며 경찰을 통해 그 남성의 생김새와 이름 등을 진술하여 곧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달이 지난 1980년 6월 11일 수요일, 제니과 앤디는 딸 15세의 신디와 16세의 지나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헌팅턴 비치로 이사한 뒤 최근 1년 사이에 아이들의 잦은 가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둘 모두 재혼으로 제닛에게는 3명의 딸이, 앤디에게는 2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원래 신디와 지나는 학교에서 인기도 많았고 공부도 꽤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곳 헌팅턴 비치로 이사 온 뒤로는 질이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성적이 급락하였고 이러한 일탈 행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제니과 앤디는 확고한 신념으로 아이들을 다스리려 했지만 그 또한 반항으로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신디와 지나가 가출을 하기 시작하면 짧으면 며칠에서 길면 몇 주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니과 앤디는 이날은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찾다가 다음날 다시 찾아보기로 결정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캐럴은 퇴근을 해 집으로 돌아와 더그가 쓴 쪽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 못 들어올 것 같고 자세한 건 돌아와서 말해줄게. 캐럴은 곧바로 더그의 다른 여자친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캐럴도 알고 있던 사람이었고 더그의 고집에 이기지 못해 허락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녀는 여자친구에게 더그의 행방을 물었지만 모른다는 대답이 돌아왔고 곧 그에게 빌려줬던 차키를 받아서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있던 푸른색 스테이션 웨건의 뒷좌석에는 옷을 아무렇게나 쑤셔 넣은 듯한 더플백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쪽을 들여다보니 피가 묻어있는 옷과 담요, 휴지들이 가득 차 있었죠. 최근 들어 대체 무슨 짓을 벌이고 다니는 건지 확실히 알 수는 없었지만 대충 그가 자신의 귓가에 속삭였던 환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그에게 충성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옷들을 빨래방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녹색 튜브탑과 작은 붉은색 원피스를 세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담요는 피에 흠뻑 젖어 있다시피 하여 휴지와 함께 길거리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캐럴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던 중 더그가 있을 만한 곳에 연락을 취해보았지만 그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더그를 찾을 수 있었던 건 저녁 7시경에 그의 여자친구 집에 전화를 걸었을 때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는 며칠 후에 만나 모든 걸 이야기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하였죠. 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다니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더그가 떠나버릴까 두려운 생각이 더 큰 나머지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만난 더그는 그녀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1일 오후 스테이션 웨건을 타고 선셋 스트립을 따라 드라이브를 하고 있던 중에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는 두 여자아이들을 만났고 곧 외곽에 있는 텅 빈 주차장으로 데려가서 총으로 쏴 죽였다는 황당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 아이들의 이름은 신디와 진나라고 하였고 각각 머리와 가슴에 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숨이 끊어진 아이들은 트렁크에 실어놓고 다음날 오후 4시경에 버뱅크에 있는 임대채구지에 도착하여 그 안으로 끌어내렸다고 했습니다. 얼마가 지나자 바닥에는 피가 흥건히 고이기 시작해서 작업하러 갈아 신고는 하고자 했던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진아가 팔을 번쩍 들길래 다시 총을 쏴야 하는 생각했지만 사후 경직으로 인한 움직임이었을 뿐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바닥에 있던 오래된 매트리스 위에 눕혀놓고 자신이 환상으로만 품었던 끔찍하고 더러운 짓들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끔찍하고 더러운 짓이라고만 표현한 이유는 차마 입으로 내뱉기 힘들 정도로 아이들을 상대로 이상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엔 캐럴의 아파트에 가서 그 쪽지를 남겨두고 떠난 거라 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말들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겠지만 그녀는 소중한 비밀을 다른 여자친구가 아닌 자신에게 털어놓은 사실만 보았습니다. 그만큼 자신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였죠. 결국 그녀는 더그가 그러한 환상을 실현하도록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카메라를 챙겨서 임대차고지로 향한 둘은 아이들을 여러 장의 사진으로 남겨놓은 후 다시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디즈니 스튜디오 근처에서 서쪽으로 향하는 벤츄라 고속도로의 포레스트 론 진입로에 있는 제 방 옆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3일 후인 6월 14일 토요일 밤, 캐럴은 반루이스 경찰국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교환원에게 살인사건을 신고하고 싶다고 얘기하자 강력반의 하인라인 형사에게 연결되었고 자신을 배씨라고 밝힌 그녀는 남자친구와 함께 두 어린 여자아이를 살해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죽인 건 남자친구였지만 아이들의 피 묻은 옷을 세탁하고 유기하는 걸 도왔다고 말이죠. 하지만 하인라인 형사는 실종된 그 두 아이들이 입었던 인상착의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캐럴은 한 명은 머리에 총을 맞고 나머지는 가슴에 총을 맞았다고 얘기하지만 하인라인은 아직 아이들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때로 걸려오는 장난전화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계속 심드렁한 태도를 유지하는 형사에게 질린 듯 캐럴은 마침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늦은 시각 집으로 돌아온 더그는 캐럴에게 뉴스를 틀어보라고 말했습니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던 한 소식은 쉐라톤 유니버설 호텔의 주차장에 주차된 롤스로이스 트렁크에서 숨이 끊어진 채 발견된 빅 와이스라는 남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더그는 그날 일찍 마피아 살인 청부팀에 들어가기 위해 이 살인을 자신이 저지른 거라 말이죠. 믿기 힘들다는 표정을 한 캐럴에게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저기 트렁크에 실은 건 자신이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의 기행은 그녀를 불안하게 했지만 더그를 잃을 수 없다는 생각에 또 다시 가슴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더그와 캐럴은 함께 차를 타고 푸틸 블리바드 근처에 있는 계곡에 들렀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그는 젊은 금발의 매춘부 여성을 이곳에 버렸다고 하였죠. 그의 이러한 비밀들을 하나씩 들을 때마다 황당해하는 표정을 짓기는커녕 오히려 흐뭇해하고 있는 캐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이 남자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할 것이고 무슨 짓을 저지르든 품어줄 것이라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캐럴과 더그는 살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중독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일이 지난 6월 20일 금요일, 캐럴은 계속해서 말로만 듣던 그 환상을 처음으로 함께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리우드의 하일랜드 애비뉴에 있는 휴즈 마켓에서 카우보이 부츠와 젓갈색 원피스, 빨간 하트가 그려진 청자켓을 입은 금발의 여성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더그는 먼저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지만 관심이 없다는 듯 계속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함께 차에 타기로 결정했습니다. 곧 그녀는 자신을 17세의 케이시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캐럴은 뒷좌석에서 작은 권총을 가방에 숨긴 채 앉아있었고 자신을 바바라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더그는 차를 운전해서 한 주유소 뒤에 있는 한적한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30의 구강으로 그것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케이시는 그 돈을 받고 곧바로 더그의 다리 위로 고개를 숙였고 그는 가방 안에 손을 넣어 총을 잡고 있는 캐럴을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이지 말라는 의미였죠. 대신 왼손을 내밀며 총을 건네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총이 별로 익숙치 않았던 그녀는 방아쇠에 손가락을 넣고 총구를 더그 쪽으로 향한 채 꺼내 건네려 했습니다. 당황한 더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피하며 소리를 냈고 머리를 숙이고 있던 케이시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똑바로 앉으려 했습니다. 곧 더그는 총을 제대로 잡고 케이시를 쏘았지만 바로 숨이 끊어지지 않은 듯 가쁜 숨을 내쉬며 누워 있었습니다. 캐럴이 이런 상황을 처음 마주하고 당황하고 있을 거라 생각한 더그는 그녀를 보고 침착하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이 모든 걸 상당히 관심 있는 표정을 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조수석은 케이시의 피로 젖었고 더그는 차를 몰고 매직 마운트 유원지 옆 시냇물이 흐르는 비포장 도로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1.5km 정도 더 들어간 둘은 케이시를 차에서 끌어내어 약 50m 떨어진 계곡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캐럴의 집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5시였습니다. 더그는 그녀를 집에 내려다 준 뒤 다른 여자친구의 집으로 향했고 잠시 눈을 붙이고 곧 세차를 하기 위해 여자친구의 9살 난 아들과 캐럴을 차에 태워 세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당연히 그 아이는 조수석에 있는 그게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더그는 로드킬을 당한 고양이를 수의사에게 데려다 주다가 생긴 얼룩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게다가 그날 밤 여자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을 때도 그녀는 차에서 뭔가 이상한 생고기 피비린내가 난다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더그는 그녀의 아들에게 얘기했던 것과 같이 고양이 죽은 냄새라고 변명하였죠. 하지만 그녀의 불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캐럴과의 관계를 끝내지 않고 오늘 자기 아들을 데리고 함께 세차를 하러 갔냐며 따지기 시작하였죠. 더그는 더 이상 이 여자를 만날 가치가 없다 판단하고 관계를 끝내기로 맘먹었습니다. 곧 그녀를 다시 집에 내려준 뒤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다시 먹잇감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곳에는 꽤 어려 보이는 흑인 여자,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금발 여자, 통통한 금발 여자가 있었지만 자신의 얼굴을 여러 명에게 동시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엔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혼자 남게 되었고 즉시 그녀를 태워 한적한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엑시 윌슨이라고 소개하였고 아칸소에서 이곳으로 온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곧 더그의 다리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엎드렸고 그는 품 안에 숨겨놓고 있던 총을 꺼내 그녀의 뒤통수를 쐈습니다. 그녀는 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의 소중이를 세게 물었고 이건 더그를 매우 화나게 만든 듯 보였습니다. 억지로 빼낸 그는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차에서 끌어내어 오른쪽 약지에 끼어져 있던 반지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은 듯 트렁크에 있던 칼을 꺼내 머리를 잘라냈습니다. 얼마 뒤 그는 잘라낸 머리를 비닐봉지에 넣어 차량 뒷좌석에 던져놓고 꽤 만족스러운 듯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떠나려 하던 더그는 혹시 엑시와 함께 있었던 다른 2명의 매춘부가 자신을 봤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시 그녀를 데리고 왔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아까 봤던 흑인 여자와 통통한 금발 여자가 엑시를 기다리는 듯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났을 때 통통한 여자가 혼자 남았고 곧 그녀를 차에 태워 버뱅크 스튜디오 근처로 향했습니다. 뒤에 친구의 머리가 실려있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거기 멈춰선 더그가 총을 꺼내 그녀에게 겨누자 곧 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개들이 짖기 시작하자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한 그는 잠깐도 고민하지 않고 그녀의 관자놀이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그렇게 쓰러진 그녀를 차 밖으로 밀어내기 전에 귀걸이와 반지를 빼고 현금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두 건을 한꺼번에 끝낸 더그는 곧바로 캐럴의 집 근처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로 향했습니다. 약 30분이 지나 새벽 3시 8분에 그곳에 도착한 그는 캐럴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설명했고, 곧 TV를 튼 그녀는 3분 전에 캐런 존스라는 이름의 여성이 버뱅크 스튜디오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캐럴에게 이 얘기를 들은 더그는 우쭐해하며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통화를 마친 그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흑인 여자가 걱정되어 픽업 장소로 돌아갔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캐럴의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캐럴은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더그를 바라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10살짜리 여자아이처럼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유대관계가 이들에게 생긴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피해자를 현장에 그대로 놔두고 가는 치밀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경찰에게 추적당할 걱정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범행에 사용되었던 푸른색 스테이션 웨건을 더그의 직장 동료에게 판매하였죠. 그로부터 3일이 지난 밤, 캐럴은 더그에게 받은 깜짝 선물로 한박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집에 있을 때면 이 선물을 들고 샤워로 들어가서 재미있게 놀곤 했고, 평소엔 냉동실에 넣어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번에 더그가 봉지에 넣어두었던 엑시의 머리였습니다. 더그에게 받은 첫 선물이라 더욱 특별하게 생각한 그녀는 어느 날 정성껏 화장을 시켜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꾸며진 엑시의 머리를 더그에게 보여주면 칭찬해 줄 것이라 생각한 캐럴은 퇴근하고 돌아온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이 없는 여자라며 비난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유는 화장품에 지문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결국 캐럴은 시무룩한 표정을 한 채 싱크대로 가져가 주방 세제로 다시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부패가 시작된 듯 이상한 냄새가 나서 더그는 갖다 버리러 가자고 얘기하였습니다. 곧 비닐봉지로 이중으로 감싼 다음 품 안에 넣은 캐럴은 새로 구매한 차 뒷좌석에 앉아 더그와 함께 집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엑시의 몸을 버렸던 곳에서 서쪽으로 약 1km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하고 사람들이 절대로 다니지 않을 것 같은 뒷골목을 찾아낸 더그는 뒷좌석에 타고 있던 캐럴에게 차 밖으로 던져버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장갑을 끼고 비닐봉지를 벗긴 뒤 그것을 잡아 창밖으로 힘껏 던졌지만 차가 완전히 멈춘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뒷방향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곧 그것은 뒷바퀴에 깔린 듯 나무가 부서지는 비슷한 소리가 났고, 차를 세우고 그걸 본 더그는 캐럴에게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창밖으로 멀리 던지는 것도 못해서 이런 사달을 만드는 너무도 무능한 그녀에게 더 이상 뭘 시킬 수가 없다면서 말이죠. 이런 비난은 집으로 돌아와 새벽 늦게 잠에 들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미 자존감이라고 없었던 그녀는 조용히 앉아서 그 비난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난 6월 27일 금요일 아침, 조너선 카라벨로 씨는 진입로에서 차를 빼려다 길을 막고 있는 한 종이 박스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깜짝 선물을 주고 간 건가 하는 생각에 집어들어 열었을 땐 무언가를 감싼 것처럼 보이는 청바지와 티셔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곧 그것을 풀어 안에 있는 걸 본 조너선은 그 박스를 집어던지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차에 밟혀 찌그러져 있는 엑시의 머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더그와 캐럴의 관계는 계속 악화되어 가는 듯 보였습니다. 천성이 낙천주의자였던 캐럴은 처음에 아파트에 함께 살면 아무런 걱정이 없어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가 하려는 모든 것들을 배려하고 위해준다면 어떤 것도 더그와의 관계를 무너뜨릴 건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그는 다른 여성들을 만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함께 있을 때는 머리털 끝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죠. 이런 모습에 섭섭함을 느낀 그녀는 가끔 툴툴댔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짐을 싸서 가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일반적인 커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서로에게 선물을 해주거나 정성껏 사과를 하는 행동으로 풀어냈겠지만 이 둘은 조금 다른 일을 계기로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맞은편 집에 살고 있던 11살짜리 여자아이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좋지 않은 관계를 풀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고시마다 우연히 맞은편에 살고 있던 여자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더그가 종종 그 여자아이를 상대로 이상한 짓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던 터라 그녀는 더그가 퇴근하고 돌아올 시각에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더그는 캐럴, 아이와 함께 추악한 짓들을 하였고 그건 거의 매일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날 때마다 아이의 입장에서 꽤 큰 돈인 $50를 주었기 때문에 부모에겐 말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이런 지극정성을 들인 캐럴에게 감동한 듯한 더그는 다시 그녀와 가까워지게 되었죠. 이 둘은 함께 차에 타고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모험을 다시 이어갔지만 이젠 혼자 있는 여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명 선셋 스트립 살인사건이라 불리는 연쇄 매춘부 사망사건은 그 지역의 매춘부들을 훨씬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뭉쳐있고 한 명이 차에 타고 갈 때면 다른 여자들이 운전자의 얼굴을 기억하는 등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더그와 함께해서 기분이 좋을 것처럼 보였던 캐럴은 먹잇감이 잡히지 않고 더그의 불평이 늘어가기 시작하자 정신이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교 때 만난 오랜 친구인 딕 가이스에게 전화를 걸어 더그와 살인사건에 대해 모두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그는 캐럴에게 헤어지라고 얘기했지만 자신은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며 대답하였죠. 그렇게 전화를 끊은 그녀는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딕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한 말은 모두 지어낸 말이라며 무마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게다가 병원에서 언제나 꼼꼼하게 일하던 그녀는 이때부터 너무도 변덕스러운 행동으로 환자나 동료들에게 질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이 더 지난 7월 29일 화요일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오전에 차고에 있는 차에 앉아있던 그녀는 꽤 많은 양의 인슐린과 리브리엄이라는 약물을 주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부족한지 알약으로 만들어진 리브리엄까지 다발로 삼켰습니다. 참고로 리브리엄은 벤조디아제핀계의 약물 중 하나입니다. 적당량을 복용했을 경우엔 진정제의 효과를 가져오지만 과다 복용한다면 심장마비와 같은 심각한 증상을 보일 수 있는 약물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도를 더그에게 알릴 수 있는 메모지를 거실 문에 잘 보이도록 붙여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더그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몽롱함을 넘어서 졸음까지 몰려오는 몸을 이끌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더그를 찾으러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2블록 정도 운전해간 그녀는 그리프트 밀 레스토랑 앞 주차장에서 정신을 잃었고 이걸 목격한 어떤 사람이 신고한 덕분에 구급대원은 병원으로 후송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 시각 더그는 캐럴이 출근하지 않았다며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녀가 남겨놓았던 메모지를 읽었던 터라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병원 사람에게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가 병원에 있으니 아마 내일이면 출근할 거라고 전달했습니다. 전혀 그녀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말투였습니다. 그리고 캐럴은 그날 오후 태연을 도우러 온 머레이와 만났습니다. 더그의 행방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머레이에게 연락한 것이었죠. 머레이는 간만에 만났지만 여전히 자신을 좋아해주고 있는 캐럴을 진한 포옹으로 보답해 주었고 둘은 오랜만에 잠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8월 1일 금요일 캐럴은 이웃집에 살던 11살 아이를 다시 집으로 데려다 놓고 머레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렇게 그녀가 외출하는 동안 더그는 이 아이를 차에 태우고 매춘부들이 주로 보이는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검은색과 보라색 옷을 입은 한 여성을 차에 태웠고 아이가 뒷좌석에 앉아 지켜보는 동안 더그는 구강으로 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한적한 골목길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렇게 욕구를 채운 뒤 아이를 다시 집으로 태워다 주었고 그 여자는 차에 태운 채 떠났습니다. 그는 그날 밤에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온 캐럴에게 이 일들을 설명하며 구강으로 하는 동안 머리 뒤에서 총을 이용해 끝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선 앤틀럽 밸리에 버렸다고 하였죠. 그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지도 당황해하지도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냥 지루한 일상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날 만나고 온 머레이 때문이었습니다. 캐럴은 다시 만난 머레이에게 함께 잠자리를 갖자고 했지만 만약 세상에 여자가 너 하나뿐이라도 다신 잠자리를 하지 않겠다며 짜증을 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그녀는 과거 더그와 사이가 좋지 않았을 때 써먹었던 그 방법을 머레이에게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웃집에 살고 있던 그 아이를 이용하기로 한 것이었죠.
그녀는 다음날 오전에 아이를 태운 채로 머레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차에 탄 그는 아이를 보고 누구냐고 물었고 캐럴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도 되는 깜짝 선물이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잠자리를 갖는 것만 빼고 말이죠. 그렇지만 아이와 머레이 모두 그 말은 언제 들었냐는 듯이 곧 그걸 하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은 캐럴 입장에서 더 이상 사랑하는 남자가 아닌 더럽고 추악한 존재로 바뀌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캐럴은 머레이가 자주 가던 술집에서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떤 젊은 여성과 술을 마시고 있던 그에게 캐럴은 함께 밖으로 나가자고 말했고, 차에 있던 가방 하나를 열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가방은 일명 킬백이라고 불리는 여성들을 살인할 때 썼던 도구가 들어있던 가방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걸 보여주며 최근에 일어나는 매춘부 살인 사건에 대해 얘기했지만 코웃음을 치는 머레이에게 농담이 아니며 당장 원하는 걸 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거라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리고는 클럽이 문을 닫을 시각쯤에 차에 타고 기다리고 있는 자신에게 오라고 하였죠. 얼마 뒤 다시 술집으로 돌아간 머레이는 눈에 띄게 조용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연하게 만난 두 친구가 무슨 일인지 의아해만 묻자 캐럴이 보여주고 말했던 것을 그대로 다시 설명하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코웃음을 치며 넘기는 듯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새벽 2시 30분경 머레이는 아까 캐럴이 했던 말을 무시하기로 결정하고 미리 술집에서 나와 자신의 밴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캐럴은 그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머레이가 너무 많은 사실들을 알고 있고 경찰에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혼자서 이런 걸 해본 적 없었던 그녀는 잠시 고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넌 너무 멍청해서 혼자 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녀는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고 곧장 권총과 칼을 품에 놓고 그의 밴으로 향했습니다. 캐럴이 그에게 밴 뒤쪽으로 가서 당장 옷을 벗으라고 명령하자 그는 순순히 그렇게 하였고 자신의 다리 사이로 와서 즐겁게 해달라고 하자 그렇게 하는 듯했습니다. 이미 그의 몸은 공포에 질려 있었죠. 그녀는 품 안에 있던 총을 꺼내 머레이의 머리 뒤쪽에 총을 쏘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숨이 끊어지지 않자 다시 제대로 쐈고 축 늘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해냈다는 기쁨에 우쭐해하며 이번에는 칼을 꺼내 등을 여러 차례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의 머리에 박힌 총알을 식별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를 떼어내 비닐봉지에 넣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도착한 집 앞에는 앰뷸런스 한 대가 도착해 있었고 집 안에 들어간 그녀는 더그의 새로운 여자친구가 간질 발작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경과 시계, 블라우스에 피가 튀어 있는 것도 까먹은 채 구급대원에게 자신은 간호사이며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는지 무심코 물었습니다. 그렇게 새 여자친구를 응급 조치한 뒤 병원으로 실어보냈고 그녀는 더그에게 비닐봉지를 꺼내 보이며 자랑 섞인 말투로 혼자 해낸 거라 말했습니다. 머리를 본 그는 맙소사라는 말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왔고 그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혼자서 했냐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그 머리를 치워버리는 게 우선이라 판단한 그는 캐럴과 함께 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더그는 캐럴이 저지른 일로 매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죽였고 탄피는 밴 뒤편에 그대로 놔두고 온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잡힐 게 두렵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녀를 끊임없이 비난했고 그녀는 결국 공황이 온 듯 참지 못하고 리브리엄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둘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었고 잠자리를 원하는 캐럴을 향해 더 심한 욕설들을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머레이의 여자친구인 지넷에게 더그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물론 그는 그녀가 머레이의 여자친구라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죠. 캐럴은 3명이 함께 잠자리를 하자는 이유로 소개해 주었던 것이었지만 더그는 그걸 거부하고 지넷과만 즐겼습니다. 둘이 침대에 올라가 있는 동안 그녀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소리만 들으면서 누워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잭이 살해된 지 6일 후인 토요일 밤 지넷은 며칠 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머레이를 찾기 위해 자주 가던 술집에 있었습니다. 혹시나 여기 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죠.
사실 그녀는 잭이 집에 들어오지 않은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밤까지 계속해서 그가 자주 다니던 모든 곳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서도 그의 소식은 들을 수 없어 혹시 그가 죽은 게 아닌가 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익숙해 보이는 밴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한 경관은 차량에서 풍겨오는 악취 때문에 신고가 들어온 것이라 설명하였고, 차량 번호를 본 그녀는 그토록 찾고 있던 머레이가 여기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곧 이곳에 도착한 로저 피다 반누이스 경찰국 강력반 형사는 열려져 있는 벤의 뒷문 안쪽을 보았습니다. 그곳엔 캐럴이 떠났을 때의 자세 그대로인 머레이의 몸이 거무튀튀한 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는 탄피가 있었지만 몸에는 칼에 찔린 자국만 있을 뿐 어디에도 총알구멍은 없어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라진 머리를 찾기 전까진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중이에는 이빨로 물어서 생긴 듯한 상처가 보였기 때문에 가해자는 높은 확률로 여성이나 동성애자일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한편 그 현장에는 캐럴과 더그도 도착하여 연기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놓고 비극적인 상황을 마주한 여자인 것처럼 오열을 하고 소리를 질렀고, 더그도 캐럴을 안아주며 같이 슬퍼하는 척했습니다. 경찰은 한때 사랑하는 사이였던 관계라며 증언하는 캐럴의 말을 믿고 조서를 작성한 뒤 집으로 귀가시켜 주었습니다. 머레이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곧 그가 자주 다니던 술집과 클럽에 전해졌고, 로저 형사는 근처에 있는 술집과 클럽의 직원들과 단골 손님들을 만나며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림을 머리 안에서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아내인 지넷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눈에 띄었고, 평소에 가방 안에 칼을 들고 다닌다는 사실까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녀와의 신문은 새벽 4시가 될 때까지 이어졌지만 명확한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귀가 조치로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 캐럴은 혼자 샤워를 하고 더그와 새 여자친구가 함께 샤워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캐럴은 물에 젖은 머리를 하고 몸에 수건을 대충 감고 문으로 향했는데 곧 초인종 소리는 쾅쾅 하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곧 문을 열자 반누이스 경찰국에서 온 2명의 형사가 인사를 했습니다. 순간 멘붕이 온 그녀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옷을 좀 입고 오겠다는 말로 잠시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곧장 더그에게로 간 그녀는 형사에 대해 얘기를 짧게 건네고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한 더그도 곧바로 옷을 주워 입고 형사에게 끌려가는 그녀를 뒤쫓아갔습니다. 혼자 놔두면 또 무슨 사고를 치게 될지 예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국에서 형사들과 마주한 그녀는 미리 더그와 계획했던 알리바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레이가 살해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8월 3일 밤에는 더그와 함께 집에서 자고 있었다는 알리바이였습니다. 이대로만 말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녀는 또다시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잠들기 전 이른 저녁에 머레이를 잠시 만났다고 말이죠. 게다가 그동안 자신에게서 돈을 얼마나 뺏어갔는지와 비참하게 대한 것들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듯 그녀 소유의 권총 2자루가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와 일치하는 종류라며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걸 구매한 건 맞지만 곧장 암거래를 통해 팔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게다가 상대 구매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도움을 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건 그녀가 즉석에서 꾸며낸 가짜였지만 말이죠. 이렇게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어진 형사들은 그녀를 풀어주었고, 더그는 그녀와 함께 집으로 향하며 단 1초도 쉬지 않고 그녀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음 달 1일이 되자마자 멀리 떠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걸 듣게 된 그녀는 머레이를 죽인 건 우리 행복을 위한 일이었다며 울면서 따졌지만 그는 이미 확고한 듯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캐럴을 내려주고 새 여자친구와 함께 어디론가 나갔습니다. 울적해진 그녀는 시어머니인 카멜레타에게 전화를 걸어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약 2주 뒤에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다 줄 테니 울적해진 기분을 좀 풀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아이들이 온다면 더 악화될 거라 판단한 그녀는 몇 달 정도 더 지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겐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죠. 이렇게 심란해진 그녀는 숙면에 취하기 위해 리브리엄을 꺼내와 먹고 잠에 들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반노이스 경찰은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 중 한 여성을 체포하였습니다. 그녀는 머레이가 죽은 날 밤에 그 술집에서 합석했던 여성이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뚱뚱하고 안경을 낀 여자가 찾아와서 머레이를 밖으로 데려갔고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아서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로저 형사는 어제 신문했던 캐럴이 떠올랐지만 명확한 물증을 찾기 위해 더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리브리움을 먹고 잠든 캐럴은 숙면 중에 있었습니다. 오전 7시까지 출근해야 한 더그는 늦잠을 잤다며 그녀를 비난하며 잠에서 깨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폭언을 듣게 된 그녀는 다시 울적해져 더그를 바래다 준 뒤 오랜 친구인 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지 않으니 집에 놀러 올 수 있겠냐고 말이죠. 하지만 그는 지난번에 그녀가 했던 살인에 대한 얘기 때문에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다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기분이 개판이 되었지만 출근은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리브리엄의 약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오전 10시 30분이 되어 간호사 휴게실로 들어간 그녀는 그곳에서 이미 휴식을 취하고 있던 수간호사인 르앤 레인에게 입을 떼기 시작하였습니다. 평소에도 남자친구인 더그에 대한 험담을 들었던 레인은 꽤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며 무시하였지만 이번에 캐럴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살인에 관한 주제는 그녀를 당황스럽게 하기 충분해 보였습니다. 처음엔 허세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은 너무도 디테일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이었죠. 그렇게 계속 혼자서 모든 걸 실토하던 그녀는 경찰에 모든 걸 자백해버리겠다고 말하고 휴게실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르앤도 곧장 사무실로 달려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곧 로저 형사는 병력과 함께 이 병원으로 출동하여 건물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였지만 캐럴은 이미 자신만 알고 있는 길을 통해 지하로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곧장 그녀는 더그가 일하고 있던 공장에 들러 자신은 자수하러 경찰국에 갈 테니 그 시간 동안 이 돈을 갖고 멀리 떠나라며 $10,000가 들어있는 가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아나는 것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로저 형사와 만나 확실한 알리바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캐럴이 머레이를 죽이고 온 날 밤에 집에서는 새 여자친구가 간질 발작으로 쓰러져 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실 테죠. 그래서 집에 구급대원이 왔을 때 잠시 집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도움을 주기 위해 다시 들어왔다고 증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곧 둘은 함께 반루이스 경찰국으로 향해 로저 형사에게 이와 같은 진술하였습니다. 그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출동했던 911 구급대원과 통화를 하였죠. 그녀가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만 빼면 모든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로저 형사에게 받아들여지는 듯 보였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성공시킨 더그는 다시 공장으로 돌아갔고 그녀는 아파트로 돌아와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3개의 수사기관들이었는데 그중 버뱅크 경찰국의 연결에 성공한 그녀는 킬고 형사를 통해 모든 살인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캐럴은 반루이스와 버뱅크 경찰국 근처에서 만나길 원한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약속 시간이 되어도 그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종적을 알 수 없는 그녀의 행동은 경찰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인 더그를 체포하기 위해 그가 일하고 있던 공장으로 가서 오전 11시 30분에 오전 휴식을 취하고 있던 그를 체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경찰은 더그를 이렇게 차에 태운 채 그녀의 아파트를 향했고 그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더그는 한 가지 연막 작전을 펼쳤습니다. 캐럴에겐 샷건과 기관총이 있으니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피해가 클 것이라며 말했죠. 그녀가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블러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거짓말쟁이였던 더그의 말을 믿는 경찰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로저 형사와 몇몇 병력이 그 앞에 도착하자 곧 캐럴은 손에 여성용 속옷을 든 채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건 더그가 살해했던 여성이 입고 있던 속옷이라며 말이죠. 원래부터 말이 많았던 그녀는 이 상황에서도 경찰들을 향해 자신과 더그가 저질렀던 모든 혐의에 대해 떠벌렸고 경관들이 그녀를 체포하며 미란다 권리를 읊고 있을 때도 그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머레이는 죽어야 마땅한 개자식이었어. 내가 그걸 해냈잖아. 캐럴과 더그는 각각 다른 차에 태워져 반루이스 경찰국으로 이송되어
선셋 스트립 연쇄살인사건 태스크포스가 설치된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계속 자백하고 있던 입을 다물고 현실을 직시한 듯 변호사가 올 때까지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좀처럼 걷잡을 수 없는 심경의 변화를 보여주는 캐럴을 마주한 수사관들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태스크포스에 참여한 형사 중 한 명인 마이크 스텔컵은 캐럴이 아파트에서 제공한 총알을 갖고 분석실로 향했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로저와 게리 브로다, 릭 자크 형사는 변호사와 함께한 그녀와 마주 앉았습니다. 캐럴은 더그가 저질렀던, 자신과 함께 저질렀던 살인들, 머레이와의 관계, 더그의 성적 환상, 이웃집에 살고 있는 11살 여자아이와의 관계 등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끔찍한 얘기를 하면서 솔직히 자신도 꽤 즐겼다고 하였죠. 3시간 동안 진행된 신문이 끝나갈 무렵 캐럴은 게리 형사에게 성적인 매력이 느껴진다며 함께 잠자리를 갖고 싶다는 말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3명의 형사들은 모두 10년 이상의 강력사건 경력을 갖고 있는 베테랑들이었지만 캐럴과 같은 여성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성실한 간호사로, 또는 주부이자 엄마로, 때로는 잔인한 모습을 하는 이러한 사람은 마치 자아가 몇 개라도 되는 것처럼 보였죠. 한편 더그는 저녁 6시까지 유치장에 갇혀 있다가 마이크 형사의 차에 태워져 어디론가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은 버뱅크 경찰국에 있는 신문실이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진술을 요구하자 그는 어떤 것도 질문은 하지 않을 것, 자유롭게 모든 걸 설명하도록 놔둘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마이크 형사는 이에 동의했고 그는 책상 위에 있던 담배를 피며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 신문은 예상과는 다르게 꽤 디테일한 자기 자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캐럴이 머레이의 머리를 가져왔을 때 처리하는 걸 도왔으며 선셋 스트립에 있는 매춘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놀기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집에 살던 11살 아이에 대해서는 자신이 유혹을 당한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사들은 믿기 힘든 눈치를 보내자 더그는 정작 궁금하면 일반인처럼 보이게 위장하고 그 아이에게 접근해보라고 하였죠. 그 아이를 상대로 한 성적 학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그는 캐럴이 얘기한 건지 되물었고, 그렇다고 하자 그 여자는 자기를 곤경에 빠지도록 무슨 일이든 할 여자라며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이크 형사는 한 사진 앨범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안에는 그 아이와 더그가 함께 찍힌 사진들이 수십 장 있었고 캐럴이 제공한 거라 말했습니다. 이건 모두 캐럴이 시켜서 한 거라고 잡아떼기 시작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문이 이렇게 끝나자 더그는 자신이 캐럴과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를 수색해도 된다는 동의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거길 수색한 경찰은 캐럴의 침대 옆 서랍에서 한 쌍의 수갑과 29발의 총알, 검붉은 얼룩이진 옷과 카펫 조각, 더그의 작업화 4켤레, 산탄총 2자루, 음란물 잡지 더미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더그의 서재에 있는 파일 캐비넷에서는 엑시 윌슨의 살인과 관련된 뉴스 기사의 스크랩, 또 다른 수갑 한 쌍 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 형사는 곧장 더그를 미성년자 성추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 요청서를 검찰로 보냈고, 이 사실을 인지한 담당 검사는 그를 구치소에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아직 그가 살인과 관련된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발을 묶어두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선셋 스트립 살인사건 태스크포스 수사관들은 더그와 캐럴을 이 연쇄살인 사건과 연결시킬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 잠도 거의 자지 못하고 수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더그는 여러 버전의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캐럴이 머레이 살인사건에 자신을 연루시키고 있고 자신은 그 어떤 살인사건과도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그의 임대차고지에서 발견된 피 묻은 발자국으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장으로 보였습니다. 그 발자국은 더그가 체포되었을 당시 신고 있던 신발의 밑창과 완벽하게 일치하였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살인을 저지를 때 사용되었던 차량인 푸른색 스테이션 웨건을 조사한 경찰은 도어 패널 안쪽에서 3개의 총알구멍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조수석 쪽의 시트커버 안쪽에선 검붉은 색의 얼룩이 발견되었고 최근에 새로 구매한 차량 트렁크에선 킬백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캐럴 명의로 구매했던 권총 2자루는 더그가 근무하고 있던 공장에 숨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한 자루는 머레이를 살해했을 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한 자루는 선셋 스트립 연쇄살인 사건에 사용되었던 총알과 모두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시트 안쪽에서 발견된 검붉은 색의 얼룩은 얼마 뒤 피해자인 캐런과 엑시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캐럴의 진술을 통해 시신을 유기한 장소로 향한 경찰은 더그가 그곳에 버렸던 세 구의 유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케이씨와 신디, 진아의 유해였습니다. 곧 캐럴은 머레이 살인 혐의와 케이씨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더그는 신디와 진아, 캐런, 엑시, 케이씨, 그리고 마넷 커머라는 어린 여성에 대한 총 6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캐럴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궁지에 몰린 가난한 주비일 뿐이고 억울한 누명을 썼다면서 말이죠. 지금까지 이 사건을 함께 보셨던 여러분들이라면 그녀가 이런 이상 행동을 하는 게 조금 이해가 가실 듯합니다. 게다가 자신에게 성적 매력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 캐리 형사에게는 사랑을 듬뿍 담은 연애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그는 캐럴과 머레이 사건에 관한 걸 쓴 편지를 많은 여자친구들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을 통해 캐럴이 머레이 혐의를 자신과 엮으려는 행위를 막을 수 있다 판단하였죠. 그것뿐만 아니라 동료 수감자에게 캐럴을 소개시켜주며 연애 편지를 쓰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남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그녀를 꼬셔서 다시금 조종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 전에 있는 증거심리 단계에선 더그가 꼼수를 냈습니다. 경찰이 수집한 모든 증거는 조작된 것이라 말이죠. 그런데 이게 우연히도 먹혀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새로 구매한 차량 안에서 발견된 탄피는 태스크포스의 한 형사가 심어두었다는 게 밝혀졌던 것입니다. 그 형사는 증거 조작 혐의로 기소되었고 해당 증거도 이 사건에서 배제되었죠. 그렇지만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 탄피는 큰 의미가 없어 보였죠. 하지만 이런 행위로 더그의 사건이 1982년 10월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2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혈세가 낭비될 수 있었고 분노에 찬 몇몇 시민들은 더그에게 사형을 집행하라며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열린 이 재판에선 더그의 계속되는 방해 공작으로 인해 매끄러운 진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해당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순간 최소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이었기 때문에 그의 입장에선 충분히 해볼 만한 도박이었죠. 하지만 원고 측 수석검사로 재판에 참여한 요르겐센은 노련한 말로써 배심원단을 자신의 것으로 데려올 수 있었고 이건 더그의 유죄 판결에 더욱 가까워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약 4개월 동안 진행된 이 재판은 1983년 2월 21일 금요일 아침부터 평의가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뒤 배심원단의 만장일치로 더그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더그의 선고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날은 원고와 피고 측 모두 재판 중에 허용되지 않았던 증거들을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더그의 입장에선 이대로 가스실로 직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됐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어린 시절에 보였던 문제 행동에 대한 부모의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에선 더그를 100시간 이상 정신감정을 진행했던 글로리아 박사를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나르시스트라고 말이죠. 타인을 깔보고 진지한 관계보다는 자신을 위할 줄 아는 사람만 곁에 두는 그러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라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반사회적 특성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만약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한다 해도 동일한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편집성 인격장애로 다른 사람을 쉽게 믿지 않고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비난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죠. 이걸 듣게 된 더그는 자신이 직접 질문할 게 있다며 글로리아 박사에게 증인석으로 자리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글로리아가 설명했던 성격장애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허물은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타인을 비난하려는 그 모습 말이죠. 결국 그는 6건의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었고 사형수로 지내는 동안 켈리 캐니스턴이라는 뚱뚱한 여성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녀는 언론사를 통해 더그가 무죄가 확실하다며 주장하기도 하였죠. 한편 그로부터 3달이 더 지난 5월 2일 월요일 캐럴의 재판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꽤 영리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지금 상황 그대로 간다면 더그처럼 사형이 선고될 게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2건의 종신형과 추가로 2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석방 자격은 그로부터 29년이 지난 2012년에 주어질 수 있었지만 수감 생활하던 중 2003년이 되어 심부전으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더그는 75세의 나이로 2023년 현재까지도 멀쩡히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다른 수감자에 의한 공격으로 오른쪽 눈은 잃었지만 말이죠. 제가 준비한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은 조금 제대로 재미있게 써보자는 생각에 너무 디테일하게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대본을 쓰면서 다소 지루하기도 했고 사건 정리를 하면서 졸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곳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이 계셔서 마침내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톰슨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상 모든 걸 다 쓰고 나니 더 할 말은 없고 지쳐가는 느낌이네요. 이번 업로드가 너무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사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쇼킹TV 톰슨이었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